자,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자, 이거는 세법 조문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공제되는데 가려 열고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되는데 가려 열고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공제가 된다. 자, 거주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거는 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우리가 공제가 된다.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주자의 직계 비속, 즉 자녀는 공제가 되는데 뭐 동거 입양한 경우도 되고, 그리고 20세 이하야 기본공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계비속, 즉 자녀나 또는 입양자가 자녀의 그러니까 배우자, 예를 들면 사위, 예를 들면 사위가 자녀도 장애인이고 사위도 장애인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제자매 기본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3조에 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다.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공제가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가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것을 봐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직계존속, 부모님이 별거하고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고 뭐 이렇게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이렇게 출간 딸이 사위가 공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됩니까?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이 조문이 사실상은 이게 형제자매에 관한 조문입니다. 보면은 형제자매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시태거한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것을 본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조문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일시태거한 경우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뭐 그냥 따로 살아도 공제 요건에 상관이 없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쉽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이 세법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읽어도, 대학교 나온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공제 받도 되나 판단이 안 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나가 있는데 내가 뭐 치료비를 주고 있는데 누나를 공제 받아야 되냐,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조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자, 부모님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친어머니와 계모 모두 이렇게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고,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거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 예를 들면 외국인
우리가 거주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해외에 뭐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도 처부모님도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로 보면 호적 등본에 올라 있던 부모님, 즉 생모죠. 생모도 뭐 인후 증명서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본인의 진짜 친부모가 맞다,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공제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법조문을 쉽게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은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근데 기본공제는 나이가 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뭐 당연하죠. 다른 형제가 공제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문제되는 건 이겁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뭐 같이 살면은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데 국세청은 따로 거주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 주면은 생계를 같이 한 거로 봐서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해석을 하고 있고,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지만은 형제자매는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셔야 공제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나이의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58세인데 자, 60세가 안 되잖아요. 기본공제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이 25세야. 근데 20세가 초과했잖아. 기본공제 안 돼.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그 문제는, 자, 현실에서 사실상 이거는 연말정산 할 때는 이거는 무시를 하면 된다. 예. 자, 생계 같은 경우에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과거 노진 한급대행에서 납세전명 초기에는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 최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세무서에다가 쭉 이렇게 서류를 보내서 상급해달라고. 세무공무원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부양 입증을 해라. 부양 입증은 뭐예요? 뭐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준 뭐 증거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그게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부모님 기본공제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생계를 본인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가지고 자녀가 생계에 도움을 줬어. 그런 경우에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겠죠. 법 취지로 보면은. 그런데 사실상은 현실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같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한 동네에 살 수도 있고 뭐 1시간 거리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뭐 현금으로 뭐 생활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납세전명에서 부당하다 해서 우리가 그 사이버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항의 글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서 게시판에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건 다 올라와. 한국에서 최고로 그 공무원 중에서 갑 중에 갑은 검찰하고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누가 가서 거기다 항의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수백 건씩 거기 항의글을 올리니까 대부분 다 그냥 환급 안 해주는 공무원들도 잘못했다고 환급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급 대행할 때는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서 크게 까따 서류는 공무원 아니면은 대부분이 뭐 부양 입증 서류는 요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는데 만 70세 이상은
뭐 우리가 갱노후대라 가지고 100만 원 더 해주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 해당되면 200만 원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유다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분유다 공제 요건을 볼까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 여기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 연봉을 따지면 얼마예요?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봉으로 환산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다 공제 50만 원 되는데,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자 결혼한 여성 근로자나, 자 배우자가 없는데 미혼이야. 그래도 이 분유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부모님을 내가 기본공제를 올리거나 동생을 내가 기본공제를 올리면 분유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8세 어머니인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장애인 정보회사를 발급받으면 분유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혼이라도.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혼한 경우 보통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뭐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요건이 다 다르다. 그죠? 요건이 다른데 보면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금액에 관계없다. 가장 공제받기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있는데 58세다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많아도 공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하고 기부금은 나이는 관계없어. 그렇지만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야만 공제된다. 즉 소득이 있으면 쉽게 하면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개념이죠. 자, 보험료 공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나이도 해당되고 소득도 있으면 안 된다. 소득 금액 100만 원이면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보면은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 20세 초과하는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하다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고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고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들은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 지출자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국세청 상담 코너에 질문을 올리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자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애가 학교에 다니는데 뭐 등록금을 뭐 예를 들면 카드로 줬어요. 남편 카드로 예를 들면 줬어.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기부공제 받았어요. 이러면은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에 유권에 질문을 하면은 공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아내가 예를 들면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지출한 사람만 받아라.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죠. 법리적. 근데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누가 지출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 모릅니다. 왜?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했는데 개인이 일자별 카드 내역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월별로 총 얼마 썼다는 것만 있지 일자별로 누가 썼는지는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거꾸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는 지출료가 공제받아야 된다.
자,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카드 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버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따라서 받아야 된다. 거. 자, 부부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도 된다. 한쪽으로. 예. 남편을 받아도 되고 아내도 받아야 된다. 이건 앞에 설명한 거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 특히 미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공제를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형제자매도 한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기본공제 되고요. 근데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 30세야. 기본공제 안 됐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비를 쭉 주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나이에 관계가 장애인이 되면은 나이에 관계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다. 그래서 자,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는 게 요건인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치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같이 살지 않아. 그래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골에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서울에 취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일시태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5년 전에 내가 올라왔어요.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일시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년, 2년 안에는 되고 뭐 3년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혼했어. 결혼해서 분가했다. 이거는 국제청에서는 일시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지출하다가 결혼 전에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결혼 후에 이게 받으려고 보니까 국제청에서 안 해줘.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그거 받으면은 문제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 적발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동 적발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부담공제로 적발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개인을 세무조사 하거나 그러면은 뭐 적발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현재까지는 뭐 그런 적발 사례는 없지만은 예. 그래서 일시 태거자 동거 가족 상환표라는 것을 회사에 제출하면은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연말정산 담당자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연말 뭐 이렇게 세무팀에 뭐 근무해보고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무공무원처럼 까다롭게 이렇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당공제 아니냐. 하여튼 이 우리가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갑 중에 갑입니다. 그리고 골치가 아파. 하여튼 부당공제 다음에 적발되고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골치도 아프고 하여튼 세무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까다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연말정산 담당자는 뭐 바쁘기도 하고 오케이 그냥 뭐 어차피 가산세는 개인이 묻는 거고 그래서 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뭐 일시 태거자 동거가 있어 공제 오케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